주차 최고위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2박 3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에 이어서 세 번째 방북하는 정상회담입니다. 서해 직항로로 가셔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여러 가지 교류에 관련해서 논의를 많이 하실 예정인데, 최종적으로 가장 처음에 관심사는 역시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가 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특사단이 골고루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원로부터 미래 신부대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이렇게 포진을 해 있어서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평양 가면은 세 번째 방문하게 되는 건데, 그동안에 알았던 분들이 현직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남북 정상회담이 정말 성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은 18일 유엔 총회가 또 이제 시작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하셔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또 한미 정상회담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하고 한미 정상회담 두 개가 9월달에 이루어져서 한반도의 평화 공존의 시대가 이렇게 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부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재래시장을 둘러보냈습니다만, 이번 추석이 비교적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경제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풍요롭고 따뜻한 그런 추석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추석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을 많이 준비를 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그런 건 메르스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반복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추석을 통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 당국에서 특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도 교통 지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로공사라든가 여러 지자체에서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계엄령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군 특별수사단이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청와대 안보실장이 이렇게 국회화에 관련된 이런 행위까지 깊이 개입됐다는 사실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더 이제 지시가 어느 정도 지시를 했는지는 더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합참이 할 일을 국정참모총장한테 떠넘기면서 이렇게까지 모였다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스러운 일입니다. 수사당국에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만전의 수사를 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엄하게 당 이름으로 엄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내일이면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됩니다. 지난 4월 한미정 선언이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촉구하는 이번 3차 정상회담은 평화의 물길을 더욱 넓고 깊게 만드는 만남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특별 수행단도 동행하겠습니다. 이번 방북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을 견고하게 다지고 민족 공동 번영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주축들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적 만남에 국회만 반쪽 참여하게 된 점은 참고 아쉽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런데도 보수 야당은 평양에 함께 가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판문점 선언 기준 동의안에 대한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수 야당도 언제까지 평화의 방관자로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북 동행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기준 동의안 처리에 야당이 전향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국민 성장론이란 성장 담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다면서 자율과 공정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올 초에는 출산주도 성장을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국민 성장론입니다. 그러나 국민 성장론은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이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정책의 이름표만 바꾼 것입니다. 친대기업 정책과 낙수 경제라는 실패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보수 정권이 이야기했던 시장 자율은 결국 대기업의 특혜였습니다. 4대강 공사로 토목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줬고 창조 경제라는 명목으로 재벌 대기업의 이권과 규제를 맞바꿨습니다. 공정 배분은 지난 정부의 선거용 보호에 불과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경제 민주화를 얘기했다가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만 키워왔습니다. 지난 20년간 국민 총소득에서 가계소득 비중은 9.5% 감소한 반면 기업소득은 8.8% 증가했습니다. 대기업 주도 성장 정책도 고용없는 성장만 나왔습니다. 작년에 57개 재벌 대기업 집단의 영업이익은 55% 늘었는데 고용은 고작 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이름만 바꾼 국민 성장은 또다시 양극화와 경제 불균형만을 키울 것입니다. 가계의 실질 소득을 높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아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온당한 이익을 물려주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입니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와 함께 소득주도 성장을 균형감 있고 확실하게 추진해서 성과를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이번 제5차 남북 정상회담 잘 진행돼서 좋은 성과를 많이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님 건강히 잘 다녀오시기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있었던 사법농단 관련된 발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된 사건에서 박근혜 전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했었다라는 의혹이 소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 주말 사이에 드러난 것은 아예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서면을 청와대를 통해서 그 사건에 제출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박근혜 전 청와대가 깊숙하게 이 사건에 관여됐다는 것만으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결과, 이미 진행됐던 재판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상당히 손상됐다고 보여집니다. 최대한 대법원은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는 판결을 신속하게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홍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광훈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워낙 커서 저는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들뜬 기대감의 단계를 지나서 정변선은 평화 체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으로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짐 라저스라는 투자 전문가가 한국으로 이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도 평화가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제도야 그리고 민족 공동 번영의 분명한 활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가짜뉴스 대책법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는 사회의 악일 뿐만 아니라 언론계 전체의 심각한 위협입니다.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짜뉴스, 가짜 정보의 법률적 정의, 제가 발의한 법안의 법률적 정의는 법원과 언론중재위원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일세 독립기관과 언론기관 스스로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한 것, 이것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가짜뉴스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가짜뉴스가 기존의 여론 형성 시장을 극도로 왜곡하고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성 매체보다도 매우 자극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거짓된 정보로 뉴스 소비자들을 흡수해 가면은 결국 기성 매체 뉴스 소비 시장이 위축되고 광고 시장에도 커다란 왜곡 교란 현상이 발생해서 언론계 전체를 성패화할 우려가 있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 문제는 결코 정파적 관점에서 볼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야당과 미디어 종사자 또 미디어 경영자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심각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박강원 최고의 가짜뉴스에 대한 얘기에 이어서 그 실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마자 자유한국당과 보수를 희망한 일부 언론들이 기다렸다는 것 세금 폭탄, 정부세 폭탄 운운하며 정부 흠집잡기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폭탄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마치 많은 국민이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국세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국민께서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지만은 기후에서 세금 폭탄 프레임은 가짜뉴스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종부세 대상 27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서 2.13 대책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22만 명이고 전체 주택 보유자 1,331만 명의 1.6%에 불과합니다. 시체말로 똘똘한 한 채 시가 18원의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은 현재보다 1년에 10만 원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고 종부세가 크게 오르는 과표구간 12억 원 이상 시가로 34억 이상 주택 소유자는 약 8,900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주택 보유자의 0.07%도 안 됩니다. 이번 종부세 강화의 핵심은 이들 부동산 최고부자 8,900명의 세 부담이 연간 357만 원에서 1,159만 원 늘어나는 것처럼 98.9%의 주택 보유자들은 종부세 인상과 전혀 관련이 없고 1.2%의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줘서 부동산 불로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월급쟁이 1년 급여가 일주일 만에 집값 상승으로 오르는 자산 불평등 격차는 사라져야 합니다.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부자들의 눈치를 볼 여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과 보수 언론은 90%의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서 1%의 부동산 부자들을 지켜주려는 게 아니라면은 가짜뉴스와 다름없는 세금 폭탄 프레임 공세를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장재 의원이 말씀했습니다. 강력하고 징벌적으로 틀을 막으면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 사람들은 발가벗겨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부동산 불패 신화의 종말을 구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제안이라 상기시켜드리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혜영 국제부위원회 발언하겠습니다. 예, 세계 3대 투자 거물로 꼽히는 짐 로저스 회장이 북한 개방 후 한반도를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 인도를 제치고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리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관계의 정상화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가 막연한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으로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작년 말에 통일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 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86.8%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금강산 관광의 의미로 61.2%는 남북한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29.6%는 교류 협력을 통한 상호 이해의 창구라고 답했습니다. 단순한 관광 상품에 불과하다는 응답은 9.2%에 그쳤습니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지난 7월에 발간한 남북관계 및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자 응답자의 70.2%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남북 간 합의사항은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76.7%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어야 한다에 찬성하는 의견은 61%에 달했습니다. 전문가 그룹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여론도 남북 평화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서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맞아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국민의 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수당이 9월 21일 날부터 지급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공약대로 원래 0~5세의 모든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작년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소득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부티를 하였습니다. 0~5세 아동 중에서 소득상위 10%를 지향하고 90%에 대해 지급하는 선별주의 제도의 문제점들이 아동수당 시행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야 함에 따라서 절차가 복잡해지고 제출 서류가 늘어나서 국민 불편이 수렴되고 행정 비용도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90%에 대해 아동수당 지급 시 소요 예산이 7천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100% 지급 시에는 7,438억 원입니다. 438억 정도 차이가 안 나는 제도인데요. 이렇다고 한다면 100% 지급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을 개정을 해서 조속히 공평하게 아동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모두 발언이 끝났는데요. 너무나 최고위원님들께서 발언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셔서 딱 시간에 맞춰서 끝났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고 다른 토의사항이 없으면 당 대표의 대회 선언으로 최고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동수당 원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행정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번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수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최고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더불어민주당